맨 앞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책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자신에게 이런 불편한 책을 읽는 거를 권유하셨는데 작가님 기억에서 제일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책이나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일 최근에 읽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책이 있나요? 저 질문 감사합니다. 요 얘기하면은 이 11계단 책을 받는다는 거죠.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 11계단 책이 제가 이제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었던 그 책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책인데, 첫 번째로 가장 불편했었던 거는, 사실 불편한 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존재론적인 신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혼회귀가 불편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한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혼회귀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는 내 존재에 대한 신호예요. 네가 방금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이제 네 세계의 지평이 넓어질 거야 라는 신호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11계단의 부제가 나를 흔들어 깨운 불편한 지식들이 된 건데, 가장 첫 번째로 불편했던 책은 죄와 벌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읽은 책이었고, 공부를 워낙 안 한 학생이어가지고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은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 겨울방학에 누나 방에 있는, 내가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네? 그러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멋진 책을,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간지라고 하잖아요. 간지가 나는 책이 뭐가 있나 했더니 작가가 도스토옙스키 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서 읽었던 게 첫 번째 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읽히죠. 처음에 안 읽으면은 이제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은 안 읽힙니다. 졸리고 힘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겨울방학 내내 꾸역꾸역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잘못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고요한 동굴 같은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깊고 아늑한 동굴에 균열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로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너무나 러시아의 당시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전당포 노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썩어 빠진 종교에 그걸 다 헌금해서 사후의 복을 빌은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민하는 거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영웅적인 일인가? 만약에 여기에 영웅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웅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희생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질서, 윤리, 가족과 종교와 사회가 우리한테 경계 지어놓은 그거를 넘어서지 못한다. 도덕을 하나 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필요에 따라서 그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살인이나 아니면은 범죄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영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영웅이라면 이 버러지 같은 노파를 죽여서 그 소설의 워딩이에요. 버러지 같은 노파를 죽여서 무수히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를 죽이는 내용이죠. 뒷부분에는 이제 다릅니다. 소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회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냥 착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교무실이 무섭고 선생님이 무섭고 그냥 어떻게든지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과 용기, 믿음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소설이 네 경계 너머로 넘어설 수 있는 존재도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학을 안 하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 국문과에 가야만 문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문과를 가야겠다. 지금 고등학생들 막 그럴 수 있을걸요. 심리학, 내가 뭔가 심리를 알기 위해 심리학과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우는 게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어거지를 써서 국문과를 가게 됐고, 그때부터도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됐는데, 어쨌든 첫 번째 가장 불편했고 삶을 바꿨던 책이 이제 죄와 벌이었습니다.
답변이 좀 너무 길었는데 네, 짧게 나머지 짧게 하고. 저는 그 차라투스 그거를 읽지는 못했는데 근데 항상 최 사장님 그 유튜브를 자주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그 미미월드랑 비슷한 건가요?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없애고 싶어, 폭파시키고 싶어요. 워낙 콘텐츠가 이걸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이제 같이 뭔가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형놀이를 제가 하는 그 한 코너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시군요. 여기 보면 이제 막상 인형놀이를 해서 막상 보고 나면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위에 있는 댓글이 뭐냐면 뭐였지? 내가 유튜브를 보게 된 거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웃기게 사실은 했지만 더마이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구약이라는 문서가 있고 모든 뿌리는 구약에 있어요. 절반, 세계의 절반은. 세계의 절반은 베다에 있습니다. 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철학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철학적으로 정리한 거를 베단타 혹은 우파니샤드라고 부릅니다. 우파니샤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서구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서, 저는 이제 종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면 자기가 종교가 무관하게 구약을 모르면 서구가 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컨텐츠 맥락을 갖고서 이 컨텐츠들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그 구약의 상징들이 그런 게 다 묻어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 껍데기만 보는 거죠. 유럽 여행도 그냥 껍데기가 떠나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알고 가면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을 모르면은 컨텐츠들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컨텐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들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나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파니샤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불교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이유가 우리가 배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만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0.0002%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대학교 나왔죠? 서울대 나왔나? 안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만큼의 지식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우리는 못 읽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못 배우고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맥락이 약간 구약, 그리고 소위 우리가 깨달음이나 내적 진실에 다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는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읽으면 아쉽죠. 안 읽어도 돼요, 사실. 안 읽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파니샤드의 내용이 한 단어로 말해져요. 이게 뭐냐면 더마이려입니다. 구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신과의 계약이죠. 구약은 서사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철학서예요. 개념화로 한 단어로 모든 철학을 아우르는데 그게 우리가 윤리 시간에 지금 고등학생들도 윤리 시간 뒷부분에 배울걸? 더마이려라는 거를 잠깐 배우고 넘어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마이려는 뭐냐면 범아일려. 범은 우주를 얘기해요.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는 사실 이게 한약되면서 나자가 된 건데 아트만, 내 안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주의 본질, 나의 본질, 일련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근본 본질과 자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범아이려의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들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나와 세계는 분리돼 있어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야.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지.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세상은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내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세상도 없어지나? 아니죠. 세상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원론의 세계에 있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존재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존재해. 세상과 나는 두 개야.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있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그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다. 나랑 세상. 반면에 동양 그리고 인도에서의 그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나와 세계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버마이려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운 자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게 돼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 끝에 도달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우주의 끝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신을 볼 것인가? 아니죠. 나를 볼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내 내면으로 계속해서 침잠하고 침잠하면 우리는 그 끝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진짜 우주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우주와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거다라는 사고방식인데, 지네마가 제로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 이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미월드가 그 질문이었죠. 미미월드에서 이제 보면은 미미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한 손에는 사자를 띄고 얘기하고 있고 한 손에는 미미를 띄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미미와 사자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뭐죠? 그냥 저 혼자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버마일려로 비유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미미월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버마일려에 대한 내용을 되게 쉽게 그냥 써놓은 거고, 영상으로 찍은 거고, 오늘 얘기했었던 영원회귀는 사실 서구적 기반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연결하면 연결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건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문제지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건 재밌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혼의기랑 그 버마이려를 연결해서 사유하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됐죠? 한두 분 정도 더 받으면 될까요? 네. 저희가 원래 5시 10분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받아도 지금 딱 다시 좀 얼마 안 남아서 네. 진짜 지금 최사님 말씀대로 한두 분만 더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네. 설문으로 또 질문해 주셨던 거 혹시 보시고 나서 해주실 거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다시 내렸다가 질문 저분이 하기로 하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그리고 저기 책을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책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겠다 그런 분은 지금 조 학생이 날 째려보고 있어서 조 학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일단 빨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작가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등단을 한 입장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읽는 것보다 쓰고 싶어하는 추세가 크잖아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요새는 저는 사실 등단을 한 입장에서 조금 전문가를 만나고 싶다 해서 오게 된 케이스이기도 한데, 실제로 저는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글을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글이 업이 되고 수익성이 되는 순간 좋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글에 대한 가치관이나 뭐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번아웃이나, 사실 저도 글을 가끔 읽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또 이제 현직자 입장에서 후배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서 꼭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등단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닌데. 질문의 핵심이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내고 가치관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인 거죠. 요즘에 사실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란 걸 읽지 않고 다 영상화돼 있고, 그리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 먹고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인 얘기도 사실 좀 필요하니까,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연간 4권 정도가 나와야 돼요.
4권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 4권 정도가 한 10,000권 정도는 털려야 됩니다. 보통 초판이 한 2,000권 정도가 되게 되고 중세를 찍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4권 정도를 내고 그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만 써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글에 대한 애정이 덜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긴 한데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글은 형식이잖아요. 저는 랩을 할 줄 알았으면 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랩할 능력이 없고 뭐 춤추는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표현 양식으로서 글을 선택하게 된 거라서.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형식과 내용으로 두 가지 나눈다고 한다면 형식에 우리가 매진했을 경우에는 그 형식을 다루는 시장이 작아지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림으로 먹고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회화의 시장이 작아지면 그 표현 형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냐면 컨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단을 하셨고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시겠지만 꼭 글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컨텐츠고 그것이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영상이 됐든 아니면 음성이 됐든 아니면 랩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표현 형식을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컨텐츠가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아웃이 됐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컨텐츠가 지금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표현 양식에서 오는 번아웃인지를 구분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우리 사사님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셔서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당장 뛰쳐나가시고 순간을 즐기시고 박차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저도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신 계신 분들 조금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시민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일단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기 맨 뒤에 받고 그다음에 질문 짧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짧게요. 최 사장님 그 팟캐스트에서는 들리시나요? 네. 그 본인의 의식이 왜 나라는 몸뚱이 안에 들어왔는가 그게 의문이고 풀지 못하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해답을 얻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라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컨텐츠를 정확히 그 순서대로 알고 계셔가지고 찾아 헤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궁금한 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가장 궁금해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눈 떴는가에 대한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단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현대사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불교에서 뭐 참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는 그건 너무 이제 종교적이니까 그냥 내 안에 앉아서 보는 자, 관조자, 체험하는 자 정도로 얘기하는데 현대 물질 중심의 과학주의적 세계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제 콘텐츠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학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문탐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만하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이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과학은 그것이 복수의 사람들의 2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없는 척합니다. 대표적인 것, 너무나 중요한데도 과학이 전혀 언급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뭐냐면은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간이라고 답해요.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집단이죠.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과 나는 다른 거예요. 옆 사람과 나는 다른 겁니다. 제 3자가 보면 똑같이 인간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앉아있는 나는. 이거 너무 긴 내용이니까 짧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나의 본질, 내 안에 앉아있는 자에 대한 탐구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진짜로 진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면 결국에는 거기로 와서 닿아야 돼요. 거기밖에 출구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출구가 없어요. 출구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앉아있는 자가 들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고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지데너베 제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앉아있는 자를 보는 그 첫 번째 단계를 견성이라고 해요. 단어 사실은 잘못 써있습니다. 견심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의 심리학도 언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학문 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리학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리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바둑을 처음 드는 사람이 그 바둑알을 들어든 상태, 그것이 견성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었던 거죠. 팟캐스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걸 이론적으로만 찾아 헤맸지 그것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언어가 아니라 아 요거였구나를 체험이라고 해서 무슨 성령을 바꿀 게 아니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요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서 그때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도 했는데 어려워요. 저는 자만했었거든요. 내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리는 그딴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진리가 됐든 그것은 다 언어화 될 수 있어야 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자기가 말할 줄 모르고 쉽게 풀었을지 모르니까 그걸 진리로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4, 5년 전에 알게 됐었던 그 내 안에 앉은 자를 실제로 본 거를 말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짤을 봤습니다. 이 짤이 저한테 굉장히 짤이 뭐냐면은 짤방인가? 사진, 그 웃긴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됐었는데 어떤 짤이었냐면은 그 배달하시는 분이 자기 핸드폰을 올린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인데 이제 핸드폰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사람들이 배송 밑에다가 뭘 쓸 때가 있잖아요. 참고하라고 뭐 현관문 번호나 이거. 근데 그걸 캡처하셨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조금 외람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서 들어주세요. 사례니까. 그래서 섹스에서 왼쪽으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 기사님이 짜증난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뭐 오타가 난 거야? 섹스에서 왼쪽으로 뭐야? 짜증이 났는데 그 다음 짤이 뭐냐면 빌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들이 막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골목이 있고 막 집들이 복잡해요. 근데 저쪽 골목 끝에 벽이 하나 있는데 벽에 섹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글로 섹스. 그러니까 너무나 명료했었던 설명이었던 거죠. 아 저쪽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헷갈리지 말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짤을 보는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언어랑 그것에 대한 실체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거나 그 단어와 단어의 연결관계 속에서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그 첫 번째 사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그냥 무조건 어려운 겁니다.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허세가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자가 되고
고전을 쓰려면 그냥 무조건 어렵게 쓰면 사람들이 허세에 빠져서 그것을 칭송하게 되나 보다라고 대학교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읽어내지 못하니까. 섹스에서 왼쪽으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파니샤드도 너무나 명료하게 쓴 거예요. 야, 이렇게 더 명료하게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학원 때 하이데거를 조금 공부했었는데 마치지 못했지만, 대학원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던 하이데거가 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답해했던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찾아 헤매는 모든 것들이 안 읽히는 것, 고전이 안 읽히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뭔지 언어를 넘어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벽을 못 본 거죠. 섹스에서 왼쪽으로 섹스라 써있는 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내면에 앉은 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스스로는 알았어요. 사실은 스스로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나는 봤으니까. 니네가 봤든 못 봤든 저는 관심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현명해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한 80 정도가 되면 좀 더 현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적어도 그때쯤엔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길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마련해가지고 아마 찾아가게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손을 들어서 기회를 안 줬을 때 저는 강렬한 눈빛을 째려봤었던 우리 유공여고 학생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장에 제아벌에서 나오는 주인공 로자에 대한 사상을 19살이 되시는 작가님은 되게 열광하셨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읽으셨을 때는 소냐에 대한 감상을 더 많이 적어주셨는데 로자의 사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의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젊을 때 열정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대학교에 가고 이제 그러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 나를 막 휘몰아쳐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로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이룬 성과는 실제로 금방 무너지게 되고 유지될 수도 없고, 반대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더럽힐 수도 있겠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신중함이 날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든 어른들이 배워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조금 덜 말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참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 자체가 어른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소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해나가는 거죠. 내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러니까 로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자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소냐는 실제로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신의 아버지나 계모나 자신의 어린 이복 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으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이들을 도와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의 이익을 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챙길 것이냐.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멋있어 보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냐의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자도 소냐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소냐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어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됐죠?
네, 지금 현장뿐만 아니라 구글 설문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장문으로 아주 절절히 쓰신 분이 있어서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 여기 와 계신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서 정말 당연하게 대학교에 들어왔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은 생기지 않고 하기 싫은 건 투성이인 대학교 수업을 억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좋아하는 것도 목표도 없고 학업이 너무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압박감을 스스로 부여하며 하루를 온통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버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로와 삶에 대한 불안함은 항상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대학교라는 소속감이 있지만 휴학이나 졸업 등 학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소속감마저 사라지고 내 진로와 삶에 대한 불안감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에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학년인데요. 한참 진로에 대한 선택과 삶의 방향에 불안감과 불확실함이 강할 때예요. 요즘 선입견이 많아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학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뚜렷한 진로에 대한 목표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일단 대학교는 졸업하자, 남들처럼 평범하자라는 생각으로 저같이 애매하게 일단 학교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실 뭐 제가 해답을 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 청년들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도 이전에는 학점이 아무리 엉망이고 그래도 이제 원서만 넣으면 누구든 모든 기업에서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가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불안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회 구조적인 불안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또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점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취를 하거나 그러면서 먹는 것이 부실하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한다거나 뭔가 어깨가 뭉쳐있다거나 그 육체적인 문제가 나의 기분이나 뭐라고 해야 돼 심리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별했을 때 이별을 잊게 하는 그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 복용이잖아요. 근데 이별해서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그 심리적인 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질적인 거예요. 뇌에 의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징징댄다고 표현하면은 진짜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살을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회 전체가 발전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더 귀를 기울이는 사회가 된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는 사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뭔가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정말로 얻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도 준비하고 스펙도 쌓아가고 조금씩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강구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구조적인 불안일 거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나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에 내가 젖어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스스로는 밋밋해 보이지만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참여라는 것이 있어요. 정치가 요즘에는 마치 스포츠가 돼 있고 뭔가 이념이나 막 말싸움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미디어가 형성해 나가고 유튜버들이 형성해 나가니까 매우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굉장히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 갖고 있는
그것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불안정한 상태가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취하고 있어야 돼요. 여야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논쟁도 있고 대화가 계속되고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놀이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정치의 본질은 제가 뭐 시민의 교양이나 지난번 1회에서 썼지만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분배의 문제예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문제의 현실화가 정치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몇몇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치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투쟁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정치인들한테는 권력투쟁이 정치의 본질이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리고 이념 싸움으로 그걸 포장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한테 정치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거죠. 모든 정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나 서민들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정당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 더 옳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동시에 구조적인 노력도 해야 돼요. 누가 지금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현혹하는 말에 현혹당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이 정책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것이 정말 청년이나 노동자나 내가 속해 있는 계급의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투표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늘어날 때 사회적 불안을 줄이게 될 거예요. 불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랬어요? 불안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내가 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 네, 선생님의 고민에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더 이상 하는 거는 작가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더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책이 좀 몇 권 남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 선착순으로 드릴 테니까 챙겨가시도록 하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